시신도 없는데 사망신고부터 들어갔다면요.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미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한우진이 사라졌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자 고성이는 평소에 우아한 얼굴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는데요. 그 애씀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늘 그렇잖아요. 흔들릴수록 더 단정하게 웃고 더 부드럽게 말하면서 뒤로는 더 잔인한 선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지은호는 정순이 식당 카운터 뒤에서 손이 떨리는 걸 숨기며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지은호는 늘 해맑고 긍정적인 척 잘했는데요. 그건 지은호가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순이를 지키려고 버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지은호는 속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우진이만 넘겨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절대 우진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려. 고성이가 원하는 건 한우진의 몸이 아니라 한우진의 선택권을 없애는 거였으니까요. 고성이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상대는 지은호가 아니라 지은호 주변을 지키고 있던 누군가였겠죠. 고성이는 차분하게 묻습니다. 우진이 찾았지? 그 한마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듣는 사람 심장이 더 빨리 뛰었을 겁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물건 위치를 확인하듯 묻거든요. 지은호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우진, 우리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가 쌍둥이라는 건 아니라니까. 그 말은 그냥 농담처럼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이 어떤 그림자에서 도망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은호는 관계를 딱 잘라 고정하려 했습니다. 나는 지은호, 너는 한우진. 우린 그냥 친구야. 지은호는 그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혈연이든 쌍둥이든 그런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면 고성애 같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사람을 더 쉽게 관리하려 들 테니까요. 그런데 고성이는 이미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정순이 식당을 겨냥했습니다. 그 가게 한 달 안에 문 닫게 해줄게. 이 말이 협박처럼 들리는 이유는요. 고성이가 정말로 그걸 해낼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위생 문제든 사건이든 소문이든 고성이는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공포죠. 그냥 폭력보다 훨씬 더요. 남들은 고성이가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믿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당장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정순이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정순이는 남편 사업 실패와 죽음 이후로 딸 지은호에게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순이가 지은호 얼굴만 봐도 무슨 일 있니? 하고 눈치를 챌 만큼요. 그래서 지은호는 더 웃었을 겁니다. 엄마, 별일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은 이미 칼로 긁힌 것처럼 따끔했겠죠. 하지만 고성이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내 엄마하고 내 동생은 다시는 인간구실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지황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지은호 목이 꽉 막혔을 겁니다. 지황호는 욕심은 많은데 게으르고 불만이 많고 누나 지은호에 대한 자격지심도 큰 상태였죠. 지은호가 지강호 때문에 속을 끓인 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지은호는 지강호를 버리지 못합니다. 정순이가 지강호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걸 지은호가 너무 잘 아니까요. 고성이는 그걸 정확히 찌릅니다. 지은호가 버티는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인질로 삼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을 겁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우진이 자기 인생 찾아가겠다고 움직였고 그 결심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절박한지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한우진을 지키면 정순이와 지강호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우진을 살리자고 엄마를 위험에 두는 게 맞나? 지랑호까지 무너뜨리면 난 어떻게 감당하지? 지은호의 책임감이 장점이던 순간들이 고성의 앞에서는 약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지은호의 주변에서 누군가가 버텨 내가 있을게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지혁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감정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죠. 비혼주의라고 말하며 마음을 통제해왔고 지은호의 고백도 차갑게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철이 지은호와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걸 이지혁이 알게 된 순간부터 이지혁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속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왜 지은호를 그렇게 편하게 대하지? 나는 왜 그때 지은호를 그렇게 잘라냈지? 이 질문이 쌓이면요. 사람은 자존심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다치면 그 다음엔 책임감이 붙어요. 이지혁은 결국 이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지은호 쪽으로 발을 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성희 같은 위험이 보이면 이지혁은 못 본 척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는 사이 박영라가 지은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영라는 고성희의 딸이고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이죠. 우아하고 조신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그 우아함은 고성희의 통제 안에서 길들여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라가 지은호를 찾아와 언니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말했을 때요.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지은호는 원래 그런 관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지은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난 내 가족이 따로 있어. 다시 오지 말고. 그 말은 차가운 거절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겠죠. 고성희와 관련된 사람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은호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까 봐요. 그런데 박영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엄마, 대신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이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건드립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박영라 입장에선 고성희가 미안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박영란은 또 말합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평생 들어본 적 없어요. 그 말은요. 박영라가 고성희 밑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늘 통제만 받아왔다는 고백이요. 여기서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생깁니다. 지은호는 박영라를 미워하고 싶었을 겁니다. 고성희의 딸이니까요. 그런데 박영라는 고성희의 딸인데도 고성희를 닮지 않았습니다. 박영라는 오히려 고성희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흔들립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또 바로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그래도 가까이 하면 위험해. 지은호는 늘 그런 식으로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요.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늘 자기 탓을 하거든요. 박영란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저 웹툰 작가가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를 이기고 내가 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단순한 진로 상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탈출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고성희를 이길 수 있냐는 질문이니까요. 지은호는 처음엔 차갑게 굴었을지 몰라도 결국 한마디가 튀어나왔을 겁니다. 써야지.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야. 지은호가 저 말을 하는 순간 지은호는 박영라에게 말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말했을 겁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같은 마음이요. 이때 박영라가 결심합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할 거야. 이 말은 고성희에게 칼이 됩니다. 고성희는 딸이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는 걸 절대 용납 못하거든요. 박영라가 밖으로 나가면 박영라는 언젠가 고성희의 비밀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더 빨라질 겁니다. 더 거칠어질 겁니다. 더 확실하게 지워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40일의 예고가 사람 숨을 먹게 만듭니다. 어디든 한국에서 사람이면 제발 날 좀 불러주라. 이 말은요. 누군가가 숨어 있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숨어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고 싶진 않은 사람의 목소리예요.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이 떨어집니다. 내 사망 신고까지 했잖아. 시신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사망 신고까지 했어요? 여기서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권력을 썼다는 뜻이죠. 돈이든 인맥이든 서류를 움직일 힘이요. 그리고 예고에 나옵니다. 그 남편이 어디까지 알아요?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자동으로 박진석이 떠오릅니다. 박진석은 회사 대표이고
호탕하고 거침없는 스타일이지만 동시에 체면과 질서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희가 박진석과 재혼해 신분 상승을 했고 권력욕이 강하다는 설정을 생각하면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과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박진석이 어디까지 알아라는 질문의 대상이 되는 순간 고성희의 세계는 흔들립니다. 이쯤 되면 고성희가 무서워하는 건 딱 하나예요. 돈이 아닙니다. 소문도 아닙니다.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사망 신고를 넣을 정도면요. 다음 단계는 더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마지막 대사가 더 무섭습니다. 너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죽일련. 이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누군가가 실제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 신고가 이미 들어간 사람이라면 진짜 죽여서 맞추는 선택도 가능하다는 공포가요. 이 와중에 박성재와 이수빈 이야기는 겉으로만 멜로가 아닙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고 회사 본부장으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이수빈은 이 지역의 여동생이고 밝고 애교도 많지만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현실 감각도 강합니다. 이수빈이 사랑에 깊게 들어가면요. 결국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계산도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어디까지 흔들리나? 이수빈이 불안해지는 순간 박성재는 결심해야 합니다. 이수빈을 지키려면 집안과 권력 싸움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역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지역은 이수빈을 지켜야 하는 오빠입니다. 동시에 지은호를 향한 미안함과 책임감이 남아있는 사람일 수 있죠. 이 지역은 겉으로는 차갑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많이 흔들리는 타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역이 스스로에게 또 말하겠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야. 그런데 책임으로 포장한 감정은요. 어느 순간 더 크게 터집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를 지키려다 자기 마음까지 들킬 수 있고 이수빈을 지키려다 박성재와 진짜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선택이 한번 흔들리면 이 드라마는 멜로가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조용한 연결이 생길 수 있어요. 이지환입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죠. 이지환이 박영라를 지키려다 고성희와 부딪히면 이지환은 결국 형 이지혁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지환은 전 여친에게 배신당해 의욕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박영라와 엮이며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기면 이지환은 다시 살아나려 할 겁니다. 그게 또 긴장을 키웁니다. 고성희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데 능한데 이지환이 움직이면 고성희 계획이 어긋날 수 있으니까요. 결국 40일에는 이 질문으로 시청자를 붙잡을 겁니다. 사망 신고된 사람은 누구냐? 그걸 만든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그 비밀이 지은호와 한우진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냐는 질문이요. 답은 한 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마지막에 단서 하나만 떨어질 겁니다. 이름 하나, 서류 한 장, 혹은 그 악마 같은 여자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누군가의 고백. 그 고백이 나오면요. 고성희는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는 또 한 번 선택해야 합니다. 정순이를 지키려면 물러나야 하는데 한우진을 지키려면 버텨야 합니다. 지강호 때문에 무너지기 싫은데 지강호 때문에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는 해맑게 웃는 얼굴 뒤에서 결국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할게요. 그 말이 나오면 고성희는 가장 싫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손에서 벗어나는 사람을요. 여기까지 오면요. 시청자는 중간에 이탈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망 신고의 진실이 한 번에 풀리지 않아서 더 궁금하고 고성희가 어디까지 갈지 무섭고 지은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애가 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남습니다. 사망 신고된 그 사람 정말로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돌아온 것처럼 만든 걸까요? 이 질문 하나로 다음에는 결국 보게 될 겁니다.